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썸네일에도 나와 있지만 무죄가 나올지 몰랐는데 결국엔 무죄 판결이 선고된, 물론 무죄가 나올지 확실하게 알았던 사안도 있는데요. 무죄가 나올지 몰랐던 사건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결국 제가 2024년도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5가지 제가 직접 수행한 업무 수행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직원으로 일한 도박 공간 개설 혐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아니고요. 직원으로 일을 했던 그 제 의뢰인분이 자기는 도박 사이트에서 일을 한 것도 몰랐고 그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공모관계나 역할 분담에 있어서 어떤 위험한 행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내지 도박 공간 개설 혐의에 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없었다라고 해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가 나온 사안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무죄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제 의뢰인분께 무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뢰인분은 한동안 제 어떤 이러한 혐의 인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런 행동과 그때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무죄로 한번 계속 주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그 무죄 입증을 위해서 다른 공범 2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2명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잘 현출됐어요. 어떤 업무 역할을 했는지, 그 업무 역할의 과정이 어땠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도박 공간 개설 혐의의 어떤 직원으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 어떤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나온 그런 사안입니다. 전부 무죄가 나왔고요. 저도 한 10년 차 넘는 변호사이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사안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검사는 2심으로 항소를 해서 2심에서도 재판이 다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했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그냥 종결된 그런 사안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기획부동산 어떤 부동산 판매 과정에서 기망을 당했다고 한 어떤 부동산 매수인, 지분 매매로 매수했던 그 매수인이 고소를 했던 사안이고, 이 부분은 저희 의뢰인이 그 부동산 판매 회사의 직원, 약간 간부급 직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기망이나 거짓말이 없었다, 고지되고 설명되고 제시된 자료가 어떤 신문 기사 내지 어떤 지자체 고시 공고, 그리고 네이버 어떤 위성 지도 내지 어떤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어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의뢰인분께서는 어떤 사적 자치 원리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어떤 자율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전부 무죄가 나온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사님이 증인신문이나 어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어떤 비치는 태도, 뭔가 조금 공격적인 어떤 그런 말씀, 그런 부분 때문에 저 판사님이 심증 형성을 함에 있어서 무죄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됐던 부분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무죄가 잘 나와서 저희 의뢰인분의 어떤 억울한 부분이 잘 해소된 사안이 있고요. 오늘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번에 3번째, 최근에 2024년 11월경에 제가 무죄를 받은 그런 사안인데요. 이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아청법은 형량이 조금 더 세게 나와 있죠. 강제추행 같은 경우도 형량이 일반 형법보다는 더 강화된 형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미성년자의 어떤 주장이었기 때문에 추행행위를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였기 때문에 과연 그 미성년자, 아마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미성년자의 진술을 과연 반박할 수 있을 것인지, 성인 여성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한 그 일관성 없는 주장, 진술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을 잘 반박할 수 있을 것인지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범행 장소에 직접 출장을 가서 현장을 사진 찍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우리 의뢰인분의 동선과 이동 경로,
그리고 범행이 발생됐다고 의심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모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는 이거는 고소인 여자 학생의 주장이 조금 안 맞을 수 있겠다. 반박할 수 있는 거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 아마 범행 발생 당시는 중학생이었고요. 아무래도 그분이 법정에 온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법정에 왔는데 약간 본인이 착각을 했어요. 진술에 있어서 어떤 좀 잘못된 진술을 했고, 근데 그거를 약간 강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확신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거짓말보다 진실의 적은 어떤 일에 어떤 확신하는 어떤 그런 태도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잘못된 생각을 약간 맞는 것처럼 확신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긴 거죠.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이라기보다는 반박을 한 거죠. 그 부분을 반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 진술이 안 맞는 부분, 실제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고소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어떤 착오에 의해서 잘못 진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 판결이 됐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잠깐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어떤 피해자의 기억에 오류 내지 착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착각하였을 가능성, 어떤 그런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어떤 주장 내용이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주장이지만 그것이 오류 내지 착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믿기 어렵다라고 해서 고소인의 주장의 어떤 신빙성을 탄핵을 했고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의뢰인분과의 대화에서 너무 좋아하셨고, 이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비록 구속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신상 정보를 경찰서에 등록을 하고 매년마다 신고를 하고, 그리고 마치 그 범죄자들이 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뭘 들고 사진 찍는 어떤 그런 어떤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생활이 안정된 어떤 중장년층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치명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어떤 궤적과 한 40년, 50년의 어떤 지난날의 어떤 삶의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이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살아오지 않았는데 지금 성범죄자가 돼서 경찰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신상 정보가 등록된다? 라는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에도 맞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잘 반박을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고, 재판을 한 5번 정도 했어요. 판사님이 증인신문 이후에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셔야 될 것이, 재판장님이 어떤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잘 포착해서 재판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지, 판사님이 만약에 심증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재판을 빨리 끝내버린다, 한두 번 만에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을 3번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 첫 번째,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인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잡히죠. 그리고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같이 할 수도 있고, 목격자도 있을 수 있지. 이게 결국 2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증인신문 이후에 나온 쟁점사항을 토대로 피고인 신문까지 해야 되니까, 성범죄의 경우는 최소 3번 재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 인정을 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근데 만약 이걸 2번 만에 끝낸다? 그럼 피고인 신문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쟁점 정리가 안 될 수 있고, 재판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문제될 수 있는, 그리고 확인 검토되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어떤 미진한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죄 주장을 하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을 최소 3번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3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담당 변호사분한테 이의 제기를 하셔야 돼요.
피고인심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신다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현출됐던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을 현출하기 위해서 PPT 프레젠테이션 변론을 한다든지 피고인신문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화력을 1심에서 집중해야지 뭐 어차피 성범죄 사건은 2심은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전부 무죄가 선고된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수행한 사례고요. 네 번째 사안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몰카 촬영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남녀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모텔까지 들어갔는데 성관계를 하기 전에 마치 무슨 몰래 뭐 샤워하는 장면이든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 같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몰카를 촬영한 것 같다라고 의심돼서 고소를 당했고 실제로 재판까지 넘어갔지만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과정 그리고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무죄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안도 있는데 이 사안은 제가 사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선임됐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 구형이 한 2년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검찰 구형 2년이다 얘기 딱 들으면 너무 무서운 거죠. 아니 내가 카메라 한번 찍은 것도 아니지만 카메라로 때문에 뭔가 오해가 생겨서 재판까지 받는 것도 억울하고 핸드폰도 뺏겼던 것도 억울한데 이걸로 형량을 2년이나 살아? 감옥에 2년이나 가야 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검찰의 구형을 받으면 굉장히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제가 기존의 변론 내용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변론 재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또 피고인신문을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3번은 해야 되는데 2번밖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변론 재개를 제가 신청을 했고 재판부도 그걸 받아들여줬고 변론 재개 이후에 제가 기록 전부를 검토를 해보니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를 또 제출을 하고 피고인 신문을 하면서 PT 변론까지 같이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무죄가 나온 그런 사안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술집에서 일어난 유사 강간 혐의였습니다. 술집 종업원이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한 그런 사안인 것이죠. 술집 종업원이 처음에 사과를 하라고 어떤 문자를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고객은 조금 제대로 응대를 안 한 것이죠. 왜냐하면 술집 종업원이 그런 식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술집에서 발생된 일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특수성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성범죄에 관련된 모든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 어떤 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그 진술을 믿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술집 종업원이라고 할지라도 여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 어떤 행위가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장소적인 부분, 그런 부분도 저도 의뢰인분과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어떤 증거 사진, 그리고 발생 당시의 상황, 어떤 재현 영상 이런 부분도 했고, 증인신문도 하고, 피고인신문도 하고, 어떤 변론 과정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술집에서 일어난 유사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가 나온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다 결과론적으로 무죄가 잘 나왔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증인신문과 재판준비 과정 수많은 어떤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무죄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3% 미만이고 성범죄의 경우는 한 1% 미만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혹시라도 무죄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싶은 의뢰인분이 계시다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